그때 도끼 들고 뛰어오던 놈들 눈빛 아직도 생생해. 서로 눈이 마주친다. 그때 거기 계셨습니까? 둘 다 얼굴이 굳는다. 충격과 침묵이 감도는 테이블. 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 사이로 겨울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오후입니다. 계단을 삐걱삐걱 올라가면 나오는 작은 원룸. 그곳에 리정호가 살고 있습니다. 7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제철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정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둔 김치와 밥 한 공기로 아침을 때웁니다. 연탄난로 옆에 놓인 낡은 알루미늄 주전자에서 나는 보글보글 소리가 방 안의 유일한 생기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처럼 정호의 얼굴에도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주름진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견디기 힘들거든요. 제철소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정호는 늘 같은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작업장에서 정호는 과묵합니다. 동료들이 농담을 건네도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 먼저 말을 걸지는 않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구석진 곳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죠. 가끔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면 당황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정호 씨, 고향이 어디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호는 입술을 꽉 다물고 말합니다. 그냥 북쪽이요. 그뿐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 고개를 돌려버리죠. 동료들도 정호의 이런 모습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캐묻지 않습니다. 퇴근길 정호는 늘 같은 길로 집에 돌아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과 컵라면 하나를 사고 때로는 계란 몇 개를 추가로 사죠. 집에 돌아와서는 연탄 난로에 불을 지피고 작은 냄비에 라면을 끓입니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집니다. 밖에서는 아이들 뛰노는 소리, 부부가 나누는 대화 소리,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웃음소리들이 들려오지만 정호의 방 안은 적막합니다. 소주 한 잔을 입에 대고 정호는 중얼거립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사람 노릇을 그만뒀지. 그날이 언제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하지는 않지만 정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서려 있습니다. 마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정호는 잠들기를 미룹니다. 잠들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속에서는 자신이 잊고 싶어하는 기억들이 되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소주에 의존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 정신없이 잠들어야 꿈 없는 잠을 잘 수 있으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는 나도 모르겠어. 정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합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든 것이 흐릿해진 지 오래입니다. 남은 건 죄책감과 자책뿐이죠. 어느 날 밤 정호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립니다. 꿈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명령하는 목소리, 비명소리, 그리고 자신의 떨리는 손에 쥐어진 무언가의 무게감까지. 정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야, 아니야. 정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립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릿해질 만큼 생생한 기억들이 자꾸만 되살아나거든요. 연탄 난로의 불이 점점 약해지고 방 안 온도도 함께 내려갑니다. 정호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기며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름 없는 사람이라 여기며 과거의 죄책감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한 노인의 외로운 일장입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정호는 다시 일어납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지만 정호에게는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삶이 계속됩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조용한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평범한 어느 날 오후 정호가 제철소에서 막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사물함을 정리하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정호 씨, 잠깐만요. 누가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거든요. 관리사무소로 향하는 정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사무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차림새에 손에는 카메라가 달린 장비를 들고 있었어요. 정호를 보자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정호 씨시죠?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 한지우라고 합니다. 정호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한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만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었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해서요. 탈북자분들의 남한 정착 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탈북자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걸까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싫고요. 정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리해서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만 들려주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거든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남들에게 들려줄 만한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들려주고 싶지 않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었죠. 한지우는 정호의 반응을 보고 조금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혹시 판문점 근처에서 군복무를 하신 박만호라는 분 아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호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졌어요. 박만호. 그 이름은 정호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박만호?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우는 정호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했어요. 네, 맞아요. 1976년에 판문점에서 일어난 사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에요. 혹시 그분 아시나요? 정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976년 판문점. 그 단어들이 정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깊숙이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그 사람도 도끼 사건 때 그 자리에 있었나요? 정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우는 정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당시 미군 장교들과 함께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정호 씨도 그 사건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정호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주변 소음들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고요했어요. 한지우는 정호가 뭔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깜짝 놀라며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정말요? 어떤 입장에서 계셨던 건가요? 정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건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지우는 정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을 테니까요. 정호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한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좋지 않은 일에 관련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지우는 정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답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진실이라면 말이에요. 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짐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내일 다시 만날까요? 오늘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요. 한지우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정호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려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거든요. 물론이에요. 정호 씨가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만나요. 정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지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호는 한지우와 약속한 조용한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했던 시간들이 정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정호의 긴장된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1976년 8월 18일. 그날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정호의 기억은 수십 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76년 8월 18일 새벽 판문점 일대는 평소보다 더욱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당시 22살의 북한군 병사였던 정호는 상급자로부터 특별 임무를 받았어요. 리정호, 오늘 남측에서 나무를 자르러 온다. 감시 임무를 맡아라. 정호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포플러 나무 근처 숨겨진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측 인원들의 동향을 살피라는 명령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감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햇살이 참 맑았어요. 마치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는데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우는 조용히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시간이 지나고 미군 장교들과 한국군 병사들이 포플러 나무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나무를 자르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죠. 정호는 망원경으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그들도 그냥 일상적인 작업을 하는 것 같았고, 우리도 그저 지켜보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갑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상급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즉시 행동 개시하라. 침입자들을 제거하라. 정호는 그 명령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감시 임무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공격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 사이에서 흔들렸거든요. 정호와 동료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손에는 도끼와 곤봉을 들고 있었어요. 남측 인원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날, 난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정만 보라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호는 한 미군 장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눈빛이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순간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말이에요. 제가 직접 누군가를 해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명령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죄스러워요. 사건이 끝나고 정호는 부대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그날 본 공포에 질린 눈빛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명령이라는 이유로 그런 일에 참여한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한지우는 정호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의 사건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신 건가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북한 체제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왜 우리는 그저 따라야만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그런 일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정호는 그날 이후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탈북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양심과 마주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죠.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할 때도, 탈북 과정에서 죽을 뻔했을 때도 그날의 기억이 저를 괴롭혔어요. 살아남은 것 자체가 죄스러웠거든요. 한지우는 정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개인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죄책감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정호 씨가 지금까지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오셨구나요. 정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 없이 살고 있어요. 리정호라는 이름조차 제대로 부를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한지우는 정호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에요. 정호는 한지우의 따뜻한 말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거든요. 그 순간 정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한지우와의 만남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은 후 마음 한편으로는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정호가 제철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작업장으로 찾아왔어요. 정호 앞으로 온 등기우편이 있다는 거였죠. 정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에게 편지를 보낼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리정호 씨 맞으세요? 신분증 좀 확인해 주세요.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우체국 직원은 확인을 마치고 두툼한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봉투를 받아든 정호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발신인 란을 보니 송순애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정호의 여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호는 화장실로 가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생의 필체가 너무나 그리웠거든요. 오빠, 이 편지가 오빠에게 안전하게 전달되길 바라면서 글을 써요. 오빠가 남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정호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흐느꼈습니다. 동생은 자신보다 먼저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가 한때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일을 겪었든 상관없어요. 그냥 살아만 있어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호는 동생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밀려왔어요. 과연 자신이 동생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편지에는 동생의 근황도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두었고 그 아들이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다고 했어요. 사진을 보니 깔끔하게 생긴 청년이 동생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조카 지우예요. 대학에서 영상을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오빠를 꼭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정호는 사진 속 청년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조카가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과연 자신 같은 사람이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동생의 간절한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연락해 주세요.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놨으니까 언제든 편지나 전화 주세요. 오빠를 보고 싶어요. 정호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동생을 만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동생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됐거든요. 그날 밤 정호는 동생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줄 쓰다가 찢어버리기를 반복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순애야, 오빠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오빠가 아니야. 정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니 동생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호는 짧은 답장을 썼습니다. 순애야, 편지 잘 받았다. 오빠도 너를 많이 그리워했어. 하지만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됐다. 조금 더 시간을 줘. 오빠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그때 만나자.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정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동생을 실망시킨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자신으로는 당당하게 가족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호는 또 다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동생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오빠,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기다린다니. 오빠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동생의 편지를 읽으며 정호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자신이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오빠,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의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해요. 정호는 동생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어봤습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동생을 만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호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감독이 정호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무엇보다 정호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거든요. 수십 년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와 나누게 되면서 정호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편지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철소 노조에서 분기별 회식이 있다고 해서 정호도 참석하게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핑계를 대고 빠졌겠지만 요즘 들어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던 터라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회식 장소는 제철소 근처 소박한 선술집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일주일간의 피로를 풀며 시원한 맥주와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정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도 한잔하세요.
동료 중 한 명이 정우에게 소주를 따라 주었습니다. 정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받았어요. 평소보다 분위기가 좋았던 탓인지 여러 사람들이 정우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우 씨는 고향이 북쪽이라고 하셨죠? 거기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정우는 간단히 대답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대화 주제도 점점 깊어졌어요. 아, 그러고 보니 박만호 씨는 옛날에 군대에서 판문점 근처에 있었다고 하던데요. 갑자기 나온 이야기에 정우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박만호라는 이름, 한지우 감독이 언급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박만호 씨가 누구죠? 정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테이블 건너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앉아 계신 분이요. 용접 담당하시는 박만호 씨. 정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얼굴이 검게 그을렸고 손에는 오랜 작업으로 생긴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박만호는 술에 조금 취한 상태였는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습니다. 군대 시절 이야기요? 그때 참 힘들었죠. 특히 1976년 그때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거든요. 정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무슨 일이었는데요? 다른 동료가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박만호는 소주 한 잔을 들이키고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날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정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그 박만호가 맞았던 거예요. 박만호는 계속해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포플러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군들이 나타났어요. 도끼를 들고 달려오는 그들의 눈빛. 아직도 생생해요. 정우는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자신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갑자기 공격을 받으면 무서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눈에서 본 감정이었어요. 박만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우는 긴장한 채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분노나 증오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마치 자신들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정우는 박만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그날 자신들의 심정을 그렇게 정확하게 읽어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도 명령에 따라 행동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체제의 명령 말이에요. 박만호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그 말이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도 피해자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우는 박만호의 이해심에 놀랐습니다. 그가 증오보다는 연민을 보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술이 더 들어가면서 박만호는 더욱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그날 일 때문에 괴로웠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만약에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북한군 중 한 명이 지금 여기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만호는 정호의 질문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호를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박만호가 정호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정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뭔가를 직감한 것 같았어요. 설마 정호 씨가 그때 거기 계셨습니까?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만호는 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우와 박만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을 뛰어넘어 그날의 기억이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한 거였어요. 잠깐, 혹시 정우 씨도 그날 박만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박만호는 한참 동안 정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따로 이야기해야겠군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5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회식이 끝나고 정우와 박만호는 선술집 근처 조용한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늦은 밤 공원에는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만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날 그 자리에 계셨던 건가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그때 저는 22살 북한군 병사였습니다. 박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그럼 정우 씨가 그때, 네, 저도 그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누군가를 해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죄라는 건 아니지만요.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을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박만호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정말 끔찍했죠. 박만호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공격을 받았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우 씨 말씀처럼 여러분도 명령에 따라 행동한 거였겠죠. 정우는 박만호의 이해심에 놀랐습니다. 분노나 원망 대신 연민을 보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명령이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괴로웠습니다. 정우는 그날 이후 자신이 겪었던 고통들을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시달린 악몽, 죄책감, 그리고 탈북을 결심하게 된 이유까지 말이에요. 탈북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그날 일 때문이었어요. 그런 명령을 내리는 체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박만호는 정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수용소에서는 어떻게 탈북을 시도했다가 잡혀서 10년을 있었어요. 고문도 당하고 그때도 계속 그날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우의 담담한 고백에 박만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날 일로 받은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우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도 그 체제의 피해자였어요. 박만호의 따뜻한 말에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에요. 22살 청년이 무슨 선택권이 있었겠어요. 군대에서 명령을 거부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박만호는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오랫동안 괴로웠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왜 서로 적이 되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정우는 박만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누가 정우 씨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박만호는 정우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우 씨는 그날 일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누구보다도 말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정우 씨,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세요. 박만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도 서로를 용서하고 앞으로는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정우는 박만호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자신을 적으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친구가 되자고 하다니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괜찮고 말고요. 우리 둘 다 그날의 피해자였어요. 이제는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야죠. 박만호는 주머니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한잔하면서 그날 일은 영원히 묻어버려요. 어떤가요? 정우는 박만호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소주잔을 맞부딪히며 건배했습니다. 50년 전적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친구가 된 순간이었어요. 앞으로는 정우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박만호의 말에 정우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은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물론이죠. 저도 만호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며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박만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정우 형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어지면서 박만호는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형, 이제 진짜 당당하게 사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연락하세요. 형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거든요. 정우는 박만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50년간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만호와의 만남 이후 정우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50년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한지우 감독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감독님, 이제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됐습니다. 한지우는 정우의 연락을 받고 기뻤습니다. 정우가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촬영은 조용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우는 카메라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정우입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군으로 복무했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입니다. 한지우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일어난 도끼 만행 사건.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한지우의 놀란 표정이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이야기였지만 정우가 직접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북한군이었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군을 도끼로 공격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그 일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명령이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고 수용소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한지우는 정호의 진솔한 고백에 감동했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최근에 그날 현장에 있었던 남한분을 만났습니다. 박만호라는 분인데요. 정호는 박만호와의 만남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게 된 과정, 그리고 우정으로 발전한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 체제의 피해자였다고 이제 자신을 용서하라고 하셨거든요.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사람답게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촬영이 한창 진행되던 중 스튜디오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우가 미리 연락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호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야? 들어온 사람은 바로 한지우였습니다. 하지만 정호가 아는 한지우가 아니었어요. 삼촌, 안녕하세요.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한지우가 왜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한지우 감독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정호 씨,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저는 송순애 씨의 아들입니다. 정호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한지우가 자신의 조카라는 뜻이었거든요. 순애의 아들, 네, 맞아요. 어머니께서 삼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삼촌을 찾고 있었거든요. 정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털어놓은 이야기를 조카가 들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어요. 지우야, 내가 내 조카였구나. 한지우는 정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삼촌, 어머니가 얼마나 삼촌을 그리워하시는지 아세요? 지금이라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정호는 조카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니? 한지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욱 확신이 섰어요. 삼촌은 용기 있는 분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정호는 조카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그리고 삼촌, 어머니께서 편지에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삼촌이 더 중요해요. 정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순애를 만나볼까? 한지우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고백, 그리고 가족과의 재회까지 모든 순간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정호가 물었습니다. 한지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분명히요. 삼촌의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에 대한 진정한 메시지를 전달할 거예요. 정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이제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가요? 정호가 물었습니다. 한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삼촌.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은 정호는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촬영이 끝나고 며칠 후 정호는 한지우와 함께 임진각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송순애와의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날이었어요. 가는 길 내내 정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했거든요. 임진각에 도착하자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정호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세월은 흘렀지만 여전히 동생 순애의 모습이 남아 있었거든요. 순애야.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애는 정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어요. 오빠, 정말 오빠구나. 두 남매는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임진각을 찾은 다른 방문객들도 이들의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많이 힘들었죠? 순애는 정호의 주름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응,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임진각 전망대로 올라가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 너머가 자신들의 고향이었어요. 오빠, 저기가 우리가 태어난 곳이네요. 순애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며 정호는 말했습니다. 난 다시는 못 가겠어. 하지만 여긴 내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야. 순애는 오빠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때 박만호가 나타났습니다. 정호가 미리 연락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자고 했거든요. 정호 형님, 박만호는 정호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박만호를 보고 놀랐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정호는 순애에게 박만호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박만호 씨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건 때 함께 있었던 분이지. 순애는 박만호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만호가 먼저 인사하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 형님 덕분에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말이에요. 순애는 박만호의 진심을 느끼고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를 이해해 주셔서요.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보다는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박만호가 말했습니다. 정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래, 이제 당당하게 살아보자. 한지우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로 담고 있었습니다. 삼촌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정호는 순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순애는 정호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빠, 이제 자주 와요. 혼자 살지 말고. 순애의 제안에 정호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고마워, 순애야. 하지만 난 아직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대신 자주 연락하고 만날게. 순애는 오빠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오빠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한지우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삼촌,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호는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때? 대부분 감동했다고 해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호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거든요. 며칠 후 정호는 박만호와 함께 다시 임진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박만호의 손자들도 함께였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분단선이에요? 어린 손자가 물었습니다.
박만호는 손자를 안고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이제는 서로 미워하지 않아. 정우 할아버지처럼 좋은 분들도 계시거든. 정우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포플러 나무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나무였습니다. 정우 할아버지, 이 나무 예뻐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정우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 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야. 그 나무는 베어졌지만 기억은 남아야 하거든. 해가 지면서 정우는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원망이나 후회가 아닌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만호야, 고마워. 정우가 박만호에게 말했습니다. 모료 형님, 저야말로 감사하죠. 형님 덕분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전적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거든요. 정우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정우라는 이름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 인간의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 대신 평화로운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포플러 나무가 다시 자라고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그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